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자, 제국주의 시절에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침략과 침탈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어디 있는지 일단은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세계 지도가 너무 커서 다는 안 보이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한번 볼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이 유라시아 대륙. 자, 요 대륙에서 자, 여기 이쪽 서쪽에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가 유럽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우랄 산맥의 오른쪽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아 지역도요, 워낙에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옆에 중국까지 해가지고 이쪽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이제 서쪽으로 오면 자, 여기 이렇게 인도양, 바다 인도양 위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런 반도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지역을 우리가 인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인도예요. 그리고 요 인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틀어서 남부아시아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남부아시아. 자, 그리고 인도하고요. 이 중국 사이에 보면은 자,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지역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고요. 자,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적도가 지나가는 부분 주변에 섬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지역을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부분은요, 여기 남부아시아에 해당하는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와 여기 적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 요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는요, 제국주의 시절이었습니다. 자,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부와 그리고 힘센 그런 국방력을 갖춘 서양의 힘이 강한 열강들이 힘이 약한 그리고 아직 근대화가 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 지역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 또 많은 괴롭힘과 수탈을 당해온 그런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 제국주의 시절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런 민족 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6쪽을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인도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 아까 지도 봤었죠? 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반도, 여기가 바로 이제 인도입니다. 자, 인도는요, 굉장히 인구도 많지만 일단은 땅덩어리 자체가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향신료를 비롯해서 많은 자원들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 서양의 서구 열강들이 이 인도를 굉장히 탐내고 있었어요. 자, 18세기는 원래 이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인도가. 자, 그랬는데 점점 쇠퇴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축소가 되었어요. 자, 이 틈을 타서 자, 이 인도를 굉장히 서구 열강들이 탐냈다 그랬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처음에 이 인도에 진출을 하면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영국이 플라시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 프랑스를 무찔러요. 그리고 자, 요 지역, 인도의 이쪽에 오른쪽 지역 있죠? 요 오른쪽 지역이 오늘날 이제 방글라데시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가 예전에는 벵골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이 벵골 지역. 자, 요 지역에서 영국이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인도에 대한 무역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인도를 점령하고 지배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인도에서는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겠죠. 하지만 어떤 눈에 띌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19세기 중경쯤 되었을 때는 영국이 이 인도의 이 넓은 이 영토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식민지로 삼아요. 그러면서 이 인도라는 나라는 영국의 원료를 공급해주는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탈을 당하게 돼요.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왜냐? 이 영국은 유럽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의 기후하고 이 인도의 기후 조건이 굉장히 달라요. 자, 근데 이렇게 기후 조건이 다르면 뭐가 또 차이가 나냐 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다릅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생산되는 작물이 종류가 달라요. 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목화였어요. 자, 이 목화 여러분 뭔지 알고 있죠? 자, 목화라는 작물은 이제 우리가 입는 그 면화 있잖아요. 면으로 된 옷 있죠? 그런 면직물을 만드는 소재가 바로 이제 목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목화라는 애는 성질이 어떻냐 하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강수량도 많아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영국처럼 1년 내내 약간 선선한 기후지역 그리고 1년 내내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이런 목화 같은 작물이 잘 재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 자, 강제적으로 이 인도에게 이 목화를 대규모로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화라는 거는 면직물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거죠. 이 원재료는 인도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원재료를 굉장히 낮은 헐값에 사옵니다. 사실상 그냥 인도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온 목화를 가지고 면직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직물을 만들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인도에 갔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으로 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료를 공급하게 하면서도 또한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을 갖다 파는 그런 시장으로 이 식민지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은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의 여러 식민지를 놓고 그 식민지를 수탈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자, 보면 19세기 이후부터는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원래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면직물을 수출하는 게 뚝 떨어지죠. 19세기 이후가 되면 뚝 떨어지면서 영국에서 반대로 아시아로 수출하는 면직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인도를 원료 생산지로 삼으면서 또 자신들이 또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그 상품을 또 되파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수탈을 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는 많은 토지를 이런 목화를 생산하는 데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인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그 땅, 벼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해야 되는 그 땅이 부족하게 되니까 농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처참하게 역시 식민지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이렇게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땠을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자, 이 영국인들은요, 이 인도인들을 개화시켜준다. 우리가 이 야만인들을 우리가 개화시켜주는 거다라는 명목으로 이 인도의 전통 문화들을 많이 파괴하였고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해감으로 인해서 이 인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인도인들이 이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당연히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 여기 밑에 여기 도움글, 여기 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읽어보면은, 자, 우리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힌두교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소 있죠, 소. 소를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신격화해서 신처럼 소를 받드는 그런 종교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힌두교도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죠. 왜?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격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인도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라는 동물 자체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인들을 병사로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세포이인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자신들의 신념, 이거에 반하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반대하는 항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세포이의 항쟁이에요. 자, 근데 이 일만을 계기로 해서는 아니겠죠. 이 일이 물론 발단이 되었겠지만, 기폭제가 되었겠지만, 기존에 계속 그 영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었겠죠. 이렇게 쌓여있는 그 불만들이 이 일을 기폭제로 해서 팍 터지게 된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세포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항쟁은요, 순식간에 이 인도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이들,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농민들이나 수공업자나 아니면 예전에 지배계층으로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 세포의 항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투쟁으로 성장을 하겠죠. 자, 하지만 이때 당시 영국은 어떤 나라였죠? 제국주의 시절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힘이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영국군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진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포의 항쟁은 결국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왜냐? 자, 우리 인도 사회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반영 민족 의식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포의 항쟁이 끝이 나고요. 그 이후에 동인도 회사는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완전히 인도를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삼으면서 완전히 식민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158쪽을 볼게요. 자, 158쪽을 볼게요. 자, 그런데 자, 이 인도 국민들이 또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아무리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본을 이길 수는 없었어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인도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힘은 영국군에 비하면은 너무나 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투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서 민족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세력들이 추구했던 이 근대화 운동은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요. 자, 이 힌두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카스트 제도예요.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분제인 거죠. 굉장히 공고한 그런 뿌리 깊은 신분제. 사람을 신분에 따라서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게 바로 카스트 제도였어요. 자, 이렇게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카스트 제도는 이 신분을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악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잘못된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힌두교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이런 악습들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화를 추진하는 개혁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우리 인도가 정치적으로도 식민 지배 받지 않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인들의 끊임없는 민족 운동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식민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도인들을 잘 이렇게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좀 회유를 하는 정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너무나 강하게 압박하면은 인도인들이 이거를 못 견디고 더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었어요. 자, 특히나 이제 아까 전에 지금의 이제 이 방글라데시에 해당하는 요 지역, 벵골 지역이라고 했었죠. 자, 요 벵골 지역은 영국에 반하는 반영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자 영국에서는 요 벵골 지역을 쪼개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벵골 분할령이었어요. 자, 벵골을 반으로 쪼개려고 했었어요. 1905년도. 자, 이 벵골 분할령은요. 자, 요 밑에 탐구 활동에 보면 나와요. 자, 이 인도는요. 힌두교하고 이슬람 교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 서쪽 벵골, 서벵골,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많은 동벵골 이렇게 반으로 쪼개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벵골 분할령이에요. 자, 이렇게 벵골 지역을 반으로 쪼개려고 하자 이 인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인도의 국민의회에서는 이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 콜카타 대회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자료 2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콜카타 대회는요. 자, 영국의 상품을 배격하고 영국 상품을 팔아주지 말자. 왜? 우리가 영국 상품을 팔아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죠? 영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상품을 팔아주지 말고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리고 우리가 식민 지배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분리 독립해서 우리 자치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운동을 영국에 반하는 민족운동, 반영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인들이요, 이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자, 이제 영국에서도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의 반영 민족 운동이 계속되자 이 압박감을 느낀 영국에서는 결국 이 벵골을 반으로 쪼개려고 했었던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동남아시아 지역 세계 지도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찾아보면은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본 데가 여기 인도잖아. 그치? 여기 인도하고 옆에 중국하고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 있죠.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자, 여기 미얀마, 타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뒤에 밑쪽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밑에 여기 섬들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가 필리핀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이고요. 자, 이 동남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많은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아왔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19세기 후반쯤 되었을 때는요, 지금의 타이는 태국을 말하는 거야, 태국. 자,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서구 열강의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고요. 자, 왜? 아까도 그 인도도 할 때도 얘기했었죠. 자, 영국 같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리고 여기 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하고는 기후 조건이 달라요. 기후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생산되는 작물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너무나 탐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갖가지 원료, 향신료를 비롯한 갖가지 원료들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대부분의 기후 지역이 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을 이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지역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막 수탈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노동을 가혹하게 시켰어요.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하였는데요. 자, 이 대농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랜테이션 농업. 자,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건요. 자, 선진국에 여기 옆에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선진국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자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앞선 과학 기술을 가지고 좋은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선진국은 대신에 약점이 뭐예요?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잖아. 그리고 기후 조건이 이런 게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그 침략한 식민지의 어떤 기후 조건, 열대 기후라는 이 기후 조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헐값에 사람을 부리는 거지, 값싼 노동력, 이거를 이용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고무라든지 커피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자, 이런 작물들은 다 이런 열대기후 지역에서 생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재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식민지 동남아시아에 와가지고 이러한 작물들을 아주 대량으로,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대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하면 자기네 나라로 선진국으로 가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수탈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자, 한 나라씩 알아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베트남.
자, 이 베트남은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요. 자, 이, 이 개혁을 추진했던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판 보이 쪼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대화를 위한 민족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또 프랑스에 맞서는 독립투쟁 운동을 지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아까 어디 있었죠? 자, 적도 밑에 보면은,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배운 베트남은 여기 있어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적도가 지나가요. 자, 이 인도네시아는요,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 바로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슬람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자본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크리스트교 선교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막는 그런 민족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자, 필리핀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섬으로 둥둥 떠 있는 나라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필리핀이에요. 자, 이 필리핀은 자, 처음에는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자, 스페인인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아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이때 이제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이 필리핀 연맹을 조직해서 민중 계몽운동,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리핀을 또 누가 탐냈냐 하면 미국이 탐을 냈어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로부터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끝나자 처음에는 이 필리핀을 독립시켜 줄 것처럼 해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도 미국을 도왔어요. 이 전쟁에서. 그런데 이 미국이 필리핀에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입을 싹 닫고 필리핀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미얀마라는 나라 있죠. 여기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나라 있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나라. 이 나라는 바로 태국이에요. 타이. 이 태국은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물론 이 타이 정부가 참 근대화를 잘해가지고 근대화를 빨리빨리 이제 서구의 그런 신식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서로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렇죠? 둘 다 힘이 센 그런 열강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저희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했겠어? 이 타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 여기 태국은 우리가 어느 나라도 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완충지대로 두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태국은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도 받지 않고 그냥 여기 독립된 상태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 태국은요,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시절에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제국주의 시절에 희생을 많이 당하면서 이런 아픈 그런 식민지 역사를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제 힘이 약한 그런 약소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민족 운동을 전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0페이지에 밑에 학습 내용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국은 인도인을 회유하고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자 무슨 걸 결성했다 그랬죠? 그렇죠. 인도 국민 의회. 자, 요거를 결성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국이 결성을 해준 거지만 나중에는 이 인도 국민 의회가 뭐가 됐다 그랬죠?